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어제 파업에 들어갔었는데 정치 파업 논란이 일었고 그 파업 하루 만에 지하철은 협상 타결됐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정치 파업 논란 하루 만에 지하철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고 노조 파업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1일 새벽까지 진통을 거듭하긴 했는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었던 인력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강제적 구조 조정은 하지 않고 승무 분야 인력을 내년 상하반기에 추가로 뽑는다는데 합의를 했고 파업 하루 만에 철회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철도는 내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민노총 역시 교통 총파업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도 조선일보인데요.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운송 거부를 계속할 때는 안전운임제를 그냥 폐지해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엄정 대응을 재확인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신문 본문도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운송 거부가 계속될 경우 오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다. 지금 3년 유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업을 한다면 이것마저도 없애버리겠다. 강경한 대응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이상민 해임안을 거부하면 탄핵 소추하겠다.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안을 제출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처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면 탄핵 소추하겠다. 여권에서는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를 한다면 부득이 다음 주 중반에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서 문책을 매듭 짓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신문 한국경제입니다. 상하이방 대부 장쩌민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신문 열어주시죠.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낮 12시 13분 백혈병으로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색채가 강했지만 여러 가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와도 인연이 꽤 깊습니다. 1995년 한국을 찾은 중국의 첫 번째 지도자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쩌민 전 수석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신문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 경찰이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들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스토킹 행위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긴급 응급 조치 결정문을 가해자인 더 탐사 측에 주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신문 만나봅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소가 담긴 그리고 신상이 담긴 그 문서를 더 탐사 가해자 측에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경찰도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다소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수서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탐사 측도 긴급 응급 조치가 내려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유가 담긴 결정서를
보낸 것이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선 이미 더 탐사 측에서 한 장관 주소지를 알고 찾아간 바가 있어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로 문서를 공개할 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죠. 더 탐사, SNS에 경찰의 긴급 응급 조치 결정서를 올렸다. 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가리긴 했습니다만 자택 도료명 주소와 동호수 등이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 응급 조치 결정서를 보내야 하고 피의자, 가해자에게는 통보서를 보내야 하는데 결정서를 경찰이 보낸 겁니다. 자, 결정서와 통보서의 차이점은 주소와 가족의 이름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반대로 통보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진 채 조치 내용과 기간, 항고 절차 등이 적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걸 경찰이 지금 잘못된 결정서를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긴급 조치라는 건 무엇이죠? 당장 하지 마라라는 것을 빨리 통보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적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통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한동훈 장관 얘가 아니고 어떤 여성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있어요. 스토킹 가해자가 그렇죠. 집 주소 호수를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집 근처에서 몇 달을 계속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응급 조치 통보를 해서 이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서를 보내서 이 여성의 피의자로 될 여성의 호수를 알려줬다. 그렇죠. 그러면 도리어 더 정보를 알려줘서 가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상황이죠. 한동훈 장관이라고 해서 이 이름, 자택, 주소까지 적힐 걸 꼭 보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족의 이름까지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온갖 정보가 다 있는 것을 저렇게 보내놓고서 변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은 원래 그 다 알고 찾아간 거 아니냐. 이유가 적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또 잘못된 이야기니까 변명에 불과하는 겁니다. 장윤 변호사님, 뭘 잘 몰랐던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경찰들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네. 이 절차를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게 입법된 지 1년이 넘었고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원래 경찰이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분리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후발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우리가 이런 조치를 내렸다. 그래서 앞으로 이메일이나 전화, 주소지로의 접근 등은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통지를 하는 거고 이에 반해서 피의자에게는 이런 조치가 내려졌으니 다투고 싶거나 이의하고 싶으면 며칠 내에 어떻게 하라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피해자 측에 보낼 때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면 안 되죠. 네네. 이 스토킹 범죄의 어떤 특성상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와 강력한 처벌을 시사해 왔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해 왔습니다. 잠정 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해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더 탐사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탐사가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공개했는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더 탐사가 한동훈의 접근 금지 관련해서 경찰관과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공개를 했습니다. 경찰이 결정서를 휴대번호로 보내드리겠다. 죽어 들어간 행태를 보고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직권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강진구 기자가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달라.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방송 중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는 한마디로 한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한 장관의 명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느냐. 결국 과거에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설 경호원처럼 경찰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했었는데 다소 좀 주장만 가득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더 탐사는 접근 금지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고 이런 내용들까지 공개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결국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윤희석 대변인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결론은 돈일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덧탐사라는 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누구의 어떤 명에 의해서 네. 저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축구하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아무 권한 없는 그냥 관중이 난입을 한 거예요. 언론들은 그라운드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밖에서 잘 보고 취재를 하는데 이분들은 막 들어와서 선수한테 막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가야 되냐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분들이 얻는 소위 말하는 수익이 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점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끌면서 본인들이 마치 뭔가 정권에 한 거와는 아주 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뒤로는 돈을 챙긴다. 이렇게밖에는 정리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강진구 기자를 포함해서 더 탐사 측에서는 결국 한동훈 장관과 경찰 그리고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의 명을 받아서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런 더 탐사가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과 협업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무슨 협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고요.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강대강 구도가 이제 형성됐을 때 이 강대강 구도에 있어서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언론이라는 것도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나친 보도 행태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뉴스의 중심 인물들을 보수 언론이 됐든 진보 언론이 됐든 아니면 제3의 언론이 됐든 그 인물에 대해서 다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으로 이미 한동훈 장관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더 탐사의 보도 행태가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네. 정치 구도가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면 그 구도에 맞는 언론이 등장해서 또 그 취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한국 정치 보면 그 언론의 행태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탐사만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과거의 언론들도 뉴스의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지나친 취재들을 많이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미행부터 술자리 의혹 제기, 거기다가 자택 침입까지 더 탐사의 도를 넘은 취재 행각에 한동훈 장관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더 탐사를 향해서 용파리 같은 정치 깡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입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준비 중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이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과 가족들이 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안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워치 지급 안 받는 거? 네, 뭐 실무적으로 이제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네. 이제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주기도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사례에서 보면 이제 스마트워치를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뭐 신청서도 써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도 들어가고 또 이거를 확인해서 지급받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좀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서 그게 좀 이제 번거롭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사생활이 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너 이거 뭐야? 이거 왜 모니터를 차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위협을 받고 있고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구나. 이걸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또
이제 실무에서는 이게 재고가 없어서 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보호 문제가 더 이제 오히려 이런 내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노출되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급받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 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술자리 의혹에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 향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한 장관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직접 있었던 다른 분의 녹취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바로 부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처음에는 좀 아사무사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 때 새벽까지 가까운 변호사하고 술 먹었다. 한동훈 장관은 술을 안 드신다고 들었는데 술 안 먹는 사람도 술자리에 가 있을 수는 있죠.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김의겸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잠잠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 논설인데요. 칼럼인데요. 윤과 한, 이 죽어도 싫다에 올인한 괴담 김의겸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김 의원이 신문사 기자 출신입니다. 신문사에 있었다면 과연 이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기사를 썼을까? 설령 후배가 기사를 쓰겠다고 했더라도 아마 사실 확인을 지시했을 것이고 사실을 확인해보고 나면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틀 정도가 지나면 원고가 쓰레기통으로 향했을 것인데 그런 언론인 김의겸을 생각했지만 정치인 김의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폭로했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 김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말고도 한 장관 관련 의혹을 스토킹하듯이 쏟아냈지만 대부분 헛방이었다라는 지적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괴담 장사를 하는 다른 의원들도 윤과 한이 때려 죽여도 싫다는 정서에 올라타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사람들 눈에는 제정신이 아니지만 지금의 민주당 생태계에서 살아남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정을 할 때 여러 현안들이 있고 또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의 본연의 의미는 그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공론회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공론회장은 뭐냐면 여야가 이게 정말 진짜냐 아니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기도 하고 반박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또 밝혀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 또 다른 언론들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그럼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고 네. 또 의혹을 제기를 해야 정치는 또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 가장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그냥 흘러왔던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게 지금도 벌어지는 해왔고 일이고. 과거에도 해왔고 문제 제기를 늘 해왔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관이 개인적인 문제가 됐든 국정에 대한 문제가 됐든 이렇다고 하면은 야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50년 넘게 사는데 그런 적 전 기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혹 제기할 수 있죠.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까지 몇 번 헛발질하면서 해왔던 의혹 제기의 내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 의혹을 제기하는 태도를 과거 어떤 정치인들에서 봤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더 탐사는 돈을 위해서 이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의겸 의원은 결국은 공천이나 표를 위해서 이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줄기차게 굴하지 않고 이런 의혹 제기하면서 관심을 끄는 거죠. 축구로 치면 볼과 관계없는 반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선수가.
그러면서 자꾸 카메라에 잡히고 그래서 얻는 것은 결국 극렬 지지층의 표다. 근데 그게 과연 본인의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죠. 뭐 그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전에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채널A 기자 제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왔던 정진웅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일단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독직 폭행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에 의해서 1심에서는 뭐 형이 나왔지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최종적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납득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한 장관과 또 독직 폭행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왔었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꽤 많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측에서 같이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려 했다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투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악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저는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독직 폭행까지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그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겁니다. 장관님을 독직 폭행했다는 정진웅 차장검사 무죄 받았죠. 항소심 무죄 났는데요. 그렇다고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장관이 덮어씌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판결문을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여기서 무죄를 쓴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부가 설명까지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덮어씌웠다고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근거 없는 말씀 같습니다. 억울하게 덮어씌움을 당한 사람은 정진웅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청문회까지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겠습니까? 한 장관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자격의 입장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 심의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이제 법리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셔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네, 일반적으로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좀 물리적 행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폭행이 발생할 때 네. 이제 내가 고의라는 건 이제 내심의 어떤 의사거든요. 내가 폭행할 의사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를 실제로 실무에서도 분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하게 되면 보통 이제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 때릴 의도 없었는데, 뭐 때릴 의도 없었고 잘못 맞았어.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이러한 고의들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한테 불측의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고의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그런 핑계가 오히려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폭행 사건 같은 그러니까 유형력의 행사 이런 동시에 그러니까 고의성하고 어떤 실제 행위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의하고 유형력 행사를 분리하는 경우는 사실 판례에서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독직 폭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긴 해요. 일반 폭행보단. 왜냐하면 독직 폭행이란 거는 직무상의 어떤 범위를 넘어선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직무상의 행위를 넘어설 고의가 있었냐까지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대로 대법원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의성하고 그다음 실제 일어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 행위 자체를 좀 분리해서 판단하는 건 약간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말씀 꼭 드릴게요. 네.
저 글을 보고 자 과연 한동훈 장관의 입장문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전에 그 법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진웅 검사에 대한 무죄가 나왔다. 저 이제 개인 자격 입장문을 낸 거잖아요. 저 입장문을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 문장을 보고요. 말의 잔치 아니에요? 말의 유의 아닙니까? 법 기술자의 용어란 말이에요, 저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뭐 법률 용어로 저렇게 나열합니까? 이러한 예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그냥 솔직하게 털어놔야죠. 법 기술자의 용어예요, 저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혼란한 거예요, 나라가. 장관의 언어입니까, 저게? 장관의 언어예요? 장관이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저런 용어를 어디서 저렇게 비비꼽니까, 말을. 알겠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런 말을. 왜 저렇게 씁니까? 장관의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이 말이 입장문이 법정입니까?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민의 언어로 써야 되는 것이죠. 법 기술자의 용어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답답해. 왜 저런 용어를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비비과 가지고 고의를 인위적으로 하고 뭐 유형력을 하고 이게 장관이 국민의 언어를 써야죠. 자기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써서 잘못을 인정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법 용어로 나열해서 국민을 혼란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국민이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10초만 얘기할게요. 그럼 용어 빼고는 내용은 그 마음에 드시나 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말장난해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요. 아니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야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저 말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마시고 납득하기 어려워요, 진짜. 유형력 행사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일반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조금 이해를 하기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들께 여쭤보게 된 것인데 어찌됐든 박성준 의원의 지적은 이걸 좀 장관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쉽게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마 뭐 다음에 입장문을 또 쓸 일이 있다면 또 반영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출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신문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역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혹은 당대표 출마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없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다음 총선에서 다 죽을 수 있다. 위기감에 총선 출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중도층에 공략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진 않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한 장관이 야당과 대놓고 충돌하는데도 화제만 될 뿐 당 지지율은 도리어 떨어지고 있다. 매연 확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입장도 있고 검찰 출신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부패 혐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받는 수사가 일거의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 의원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새롭게 바뀌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지금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여야의 그 대선 과정으로 돌아봤을 때 한나라당 계열의 국민의힘이나 혹은 민주당 계열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여야 후보가 됐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이 된 지금 윤석열 후보 역시 전혀 국민의힘 계열의 그런 그 후보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검찰 출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온 게 민주당에서 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을 지금 끌어들였죠.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분은 민주당의 적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운동을 했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386, 뭐 오리지널 386이라거나 혹은 호남 계열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그런 민주당의 후보가 아닌 새로운 후보였단 말이죠. 이건 왜 양쪽 다 후보가 됐을까? 국민들은 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어떤 바람을 원하는데 그런 예로 그 이전에 상대했던 많은 한 수십 년 여의도에서 정치
주최했던 후보들을 제치고 됐단 말이죠. 그 이준석 당대표가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쟁쟁했던 뭐 나경원 후보라든지 주호영 후보라든지 제끼고 완전히 20대, 30대 새로운 물결, 이런 물결은 아마도 지금 총선에 민주당도 고민이 있 거지만 새로운 바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는 세 가지 아닙니까? 인물, 구도, 바람.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좀 새로운 인물이 누굴까? 그리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구도를 만들 때 어떤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는데 한동훈밖에 없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만약 오게 되면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어떤 구도가 될까?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는 어떤 단계라고 봅니다. 아주 절박하게 한동훈이 무조건 와야 된다? 그건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진짜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는데 실제로 왔을 때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보여줘야 된다.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지금 당권 주자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로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떻습니까? 먼저 윤석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당대표 선거에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 그건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뭐 총선이든 뭐든 향후에 대중정치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런 것이 뭐 국민의힘 계열이다, 민주당 계열이다, 이게 아니고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춘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에 기대지 않고 본인 능력만으로 40대의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어떤 부조리라든지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찌질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모습이 물론 뭐 내용에 따라서는 박성준 의원님처럼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젊은 분들 보기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정치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어떤 관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뭐 당대표라든지 뭐 총선 후보라든지 탐날만 하죠. 근데 그 정치가요, 재밌는 게 대선과 총선의 속성이 달라요. 대선은 목표가 하나가 있고 인물 하나에서 단일 대우가 형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총선은 여러 세력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당내에서. 그리고 당내 권력 투쟁에 의해서 총선이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당내 권력 투쟁을 승리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자 생존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창업을 한 인물이고, 근데 한동훈 장관은 창업가의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죠. 업적을 만든 인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란 말이죠. 근데 권력의 지형에서 권력의 2인자가 성공했던 적이 없어요. 현존한 권력의 2인자가 그 권력에 들어가서 중심이 돼서 새로운 창업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과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쪽에서의 정치 입문이 될 텐데 과연 독자 생존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기다려 보면 조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의 내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깡패다 이렇게 또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치를 잘하신다니까요. 정치적 용어로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훌륭한 표현이었습니까? 분이죠. 네. 예. 사실 그 정도로 표현을 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일각에서 지금 차기 당대표로도 거론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총선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면 굉장히 그 정치적 자산을 한꺼번에 많이 갖추고 출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전도가 유망하다고 보죠.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연대가 충돌하면서 그 안정감 또 명쾌한 논리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무게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설, 전당대 대표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한 장관이 정말 차출이 된다면 아마 지금 보여드릴 모습들 때문에 한 장관이 차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법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 이익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검사급, 보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 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을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신한 그 오는 거 구멍가게처럼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죠.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불려왔던 김남준 부실장까지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사안은 다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고 선거법 위반했다는 그런 혐의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입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줄줄이 사법 리스크. 김남준 부실장이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일단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인천 계양을 출마했을 때 상대 후보였던 윤영선 후보를 향해서 뭐 어떤 이러저러 공격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시죠.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인물부터 소개해드리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고 정진상, 김용과 함께 성남의 3인방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인물이 지난 5월 논평을 냈는데 윤영선 후보가 25년 계양 사람이라고 자신을 홍보했지만 그게 아니었고 실상은 21일만 인천 계양에서 거주한 가짜 계양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허위였던 겁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좀 바특해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에 이 대표와 경쟁을 벌였던 윤영선 후보도 이 논평에 대해서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좀 비워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제가 전월세였습니다.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제가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해 놓은 거 있거든요. 서울에 왔던 거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하루도 계양에서 생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98년도 초에 우리 계산 사동 동아아파트 이사 와서 막내가 태어났고요. 그 누구처럼 계양 도망가지도 않고요. 또 계양 이용하지도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제가 진정한 계양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자,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남준 부실장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 대표와 얼마나 가까운 인물이었는지 그걸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안은 다르지만 어쨌든 네. 선거법 위반 혐의고 대장동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최측근 3인방이 동시에 이제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김남준 실장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분류될 수 있죠. 계속 그 입으로 대변인으로 활약하기도 했었고 그 의중을 잘 살피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네. 지금 이 기소가 된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건데 일단 상대 후보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20여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아마 그게 그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더라도 거짓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사실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논평을 내기까지 이게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런 논평을 냈다. 그래서 이런 뭐 허위사실 공표 이런 부분이 이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좀 가려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최측근에 대한 수사 계속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지켜보겠고 그리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대장동 배임 혐의는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에 성남 도계공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 그리고 서판교 터널 개발 호재를 늦게 고시했다는 내용, 용적률을 상향했다는 내용,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성남 도계공이 대장동 개발 당시 아파트 시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민간의 분양 수익을 3천억 원 몰아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이미 결정된 서판교 터널 개발 사실을 택지 분양이 이루어지던 2016년 11월에서야 민간에게 알려줘서 그 사이에 그 전에 민간이 이미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줬다. 그래서 배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적률 상향도 성남시가 2016년 11월 대장동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높여서 민간이 300여억 원의 추가 이익이 낼 수 있도록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또 하나 성남시가 2019년 10월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 비율을 15.29%에서 6.72%로 낮춰서 민간이 추가 수익을 내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민간은 대장동 일당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7천억 원을 챙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알고도 이렇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다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이 기사의 핵심은 분양 이익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이익들을 이야기해 왔는데 그것은 모두 개발 이익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700억을 이재명 측에 뭐 건네야 된다. 뭐 이런 그 의혹이 있을 때 그 700억은 개발 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는 분양 이익과 관련된 부분,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개발된 다음에 더 추가로 이익을 받는 부분입니다. 분양으로 이익. 그러니까 분양 이익은 화천대유를 포함해서 화천대유가 5개 단지, 그러니까 총 15개 단지에서 5개 단지를 분양을 독점시켜서 줬어요. 그 5개 단지에서 지금 3,130억 원의 추가 수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수익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독점적으로 주도록 노력한 흔적이 지금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말을 바꾼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 임대주택 비율 축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군 이래 최대 환수를 하면서 이 임대주택을 얼만큼 높였다라고 굉장히 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광고를 했었거든요.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낮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낮춤으로써 민간 사업자들에게 추가 수익 일반 분양을 내도록 해줬고요. 또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거는 환수를 했다. 이익을 환수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 터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기반 시설이거든요. 그거를 해야만이 사실 이 대장동이 어마어마하게 뛸 수 있는 그런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뚫음으로써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환수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미 그때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 주민들에게 줘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 이익 때, 개발 때 훨씬 적은 돈으로 땅을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발표함으로써 굉장히 크게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분양이익에서도 엄청나게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물론 이걸 정진상이나 혹은 김용이 했어요라고 한다면 뭐 배임까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측근자들에게 그렇게 그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혐의도 언젠가는 분양이익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칼을 댈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검찰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배임 혐의들입니다. 이걸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 적용을 직접 시키기 위해서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능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진 변호사님? 네, 뭐 일단 배임 혐의가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배임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배임죄도 최근에 배임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실제로 배임죄가 뭐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임죄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배신죄입니다. 뭐를 배신했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제 성남시장이었으면 성남시를 대표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수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내용 보면 그 신문 내용도 다 주어가 성남 아닙니까? 성남시가. 그러니까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오히려 민간 분양업자들, 그러니까 대장동 일장들한테 뭐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수가 굉장히 큰데 3천억 원 가량을 이제 몰아줬다. 그래서 성남시를 배신했다. 그래서 배신죄가 되는 거고요. 증거 관련해서는 뭐 이제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도 저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계좌나 이런 뭐 계좌이체나 돈이 흘러간 정황 같은 게 저런 큰 금액이면 단순히 현금으로 오갈 수는 없어요. 3천억 이상 되는 금액들. 그러면 분명한 건 저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고 경제범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딱 떨어지고 뭐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증거가 굉장히 명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숫자로 얘기하거든요. 어떤 진술이나 이런 건 보완 증거가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숫자라는 게 상당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혐의를 적용 중이라는 것까지 이제 언론에 얘기를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그 우리나라 이제 기초자치단체라든가 이제 광역단체에 보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아마 미래도 그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활성화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기업 유치가 제일 먼저예요. 그다음에 외자 유치예요. 보통 광역단체 같은 경우 외자 유치하겠다라고 보통 이제 선거할 때 나오는 분들이 많고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외자 유치나 기업 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후보들이 하고 현직 시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오거든요. 그러면 배임이란 적용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 적용이 굉장히 법적으로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 배임죄가 되는 건데 이러한 개발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되고 경제 성장을 하고 의사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게 배임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이 과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입증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 일을 할 텐데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서류라든가 모든 공개 과정을 통해서 다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하게 이미 접근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면 사실 업무상 배임이라는 건 이제 배신죄라고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 판단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의 주체가 되지 않고 민간에 그걸 해서 민간의 이익이 흘러가게 했느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장동 사업도 그 당시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전신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LH 그리고 정부 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냐. 이거 민간에 맡겨야 되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동일한 잣대로라면, 동일한 기준으로라면 이게 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업무상 배임, 정책 판단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개인에 하게 했다. 이건 그렇게 평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것을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면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땅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통제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배임이다. 이러면 사실 남한할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적용을 검토 중인 배임 혐의들 4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 계속 지켜보겠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 의혹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욱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모든 사안은 이재명 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수사팀 의지에 관련해서 늘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데 저는 저희 수사팀의 역량이나 그리고 공정함을 믿습니다. 자, 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꼬리 자르기 의혹이라는 얘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시에 수사하지 않았고 정진상 실장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했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든 걸 책임지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일단은 꼬리 자르기 의혹도 그때부터 터져 나왔는데,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이제 과거에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진술을 하면서 실제로 꼬리 자르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더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 내용 증명서를 우리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그 안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선 자금 혹은 또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네네. 남욱 변호사가 오늘 신문에서도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불출석 사유서에서도 어떤 수사팀의 불구속 약속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등장하면서 과거 대장동 수사 1기 팀이 뭔가 조금 깨림칙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남욱 변호사의 폭로 또는 유동규 씨의 폭로가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정치자금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지금 비판이 있었는데, 이 지금 이 불출석 사유서라든지 혹은 내용 증명으로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동규가 마음을 바꿈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검찰이 지금 바꾸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2020년 4월 달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가거든요. 이 내용 증명의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면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가 위례 신도시를 시행해서 성공한 남욱 변호사에게 좀 대장동도 달라라는 의미와 또 지금 이걸 성공시켜준 사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정치 자금으로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달라고 하자 그 돈을 또 다른 어떤 토목 사업자에게 네네. 20억을 받아서 42억을 넘겼다. 그런데 지금 분쟁이 생겼으므로 남욱 변호사가 이걸 해결해라라는 내용을 다 적시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게 2020년 4월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 증명이 가장 중요한 게 우체국 즉 기관이 확인을 해요.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확실하게 그 시기에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지금 확인한 겁니다. 2020년 4월. 즉 지금 주장했듯이 아니 지금 유동규가 마음 바꾼 다음에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2020년 4월에 그때 당시에 돈을 모으는 사람끼리 서로 간에 이 당시에 분명히 정치자금이라는 걸 공유하고 있었고 대장동 로비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비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이 사실 탄핵되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시에 수사팀한테 남욱 변호사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정수 중앙지검장 산하 김태훈 수사팀장에게 남욱이 42억 원에 대한 걸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모든 건 유동규가 700억의 주인 그분이고 나머지 김만배 씨나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한 것이다라고 끝내버렸는데 새로 구성된 이번 7월 달에 새로 구성된 수사팀이 1년 전에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다시 그 진술에서 보고 지금 내용 증명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이 민주당 쪽 패널들이나 민주당 쪽의 주장은 이제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소설을 쓰고 있거나 또 유동규 폭로를 검찰이 조작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거만 있다라는 것도 탄핵돼야 된다.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사팀이 남욱 변호사에게 이러저런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속속
남욱 변호사의 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꼬리 자르기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수사했던 대장동 수사 1기 팀을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 대변인,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예, 뭐 검사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을 한 적이 있고 검사들은 다 하는 겁니다. 많이 봐왔고. 자, 지금 문제되는 게 1기 수사팀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직을 받고 이 사건 수사를 했었던 검사들이 수사한 내용을 봤더니 몇 명, 뭐 예를 들어서 김만배, 유동규, 그다음에 최윤길, 뭐 성남시 의회 의장했던 그리고 공무원 1명, 요 정도까지만 하겠다. 그래서 남욱을 회유해서 도피 중이었던 남욱 보고 들어오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제 수사해서 기소해서 벌 주는 건 이 사람까지만 하고 그 윗선은 안 하겠다. 그 윗선이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표라고 봐야 되는데 전형적인 정치 검사의 행태를 보여준 거죠. 수사를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벌을 주고 이런 거는 당연히 탄핵돼야 될 일이고 따라서 2기 수사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수사팀은 이런 거 가차없이 다 수사하면서 그때 수사를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다 진실을 밝히는 게 맞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뭐라 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 지금 뭐 남욱 그 변호사의 이제 진술 토대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저 사진을 보면 새 인물 있잖아요. 네. 저 새 인물이 실제 대장동과 관련된 주요 인물 아닙니까? 김만배가 핵심 인물인데 김만배에 대한 조사가 저는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김만배가 남욱과 사실 이익 공동체였는데 그 이후에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로 멀어졌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남욱의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곽상도에는 지금 검찰에서 15년 구형됐다고 하는데 곽상도 50억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사인지 정말 대장동 특혜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타겟팅으로만 목적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또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지만 이것이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또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휴가 중 이게 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았던 그 의혹 2년 전에 불거졌고 그게 이제 무혐의로 처리가 됐었는데 이거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한홍 의원에게 소설을 쓰시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계십니까? 이게 이제 고발이 된 것이 1월 달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지검으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네. 우리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네네. 계셨죠? 네네. 그죠? 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미련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거 아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장관 아들 사건 때도 정세균 총리께서 국민들께 민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사를 다 장관님. 하셔서 무혐의 된 걸 계속 재론을 하시면 장관을 모욕 주기를 계속 장관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시죠 좀 그 부분은. 장관님. 2년 전 무혐의가 된 이유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시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육군 장교가 일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왜 다시 그럼 수사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원 장교가 사회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1, 2, 3, 4회가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요. 개인 포렌식 부분은 자기가 포렌식을 했는데 일부를 지웁니다.
자, 재기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진진 변호사님, 왜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겁니까? 네, 좀 내용을 보면 이제 좀 전에 나왔지만 그게 사실관계랑 조금 다른 게 이 지원 장교가 총 4회에 관련해서 이제 진술을 했는데 한 번이 이제 불일치한 걸로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불일치한 사유, 물론 이제 그러면 진술이 좀 엇갈리니까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이게 왜 불일치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게 그래도 불일치한 이유가 어떤 특별히 소명할 만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다 하면은 불일치한 상황도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일회 불일치가 했더라도 또 그 대위한테 이 자세한 사정들을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불일치하게 진술하게 된 그 사유가 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네 개의 진술이 어떻게 보면 좀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재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하나 더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군인의 입장에서 좀 뭐 법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군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 어떤 정권이 어떤 상황에 있냐 이런 거에 굉장히 정치적 상황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명령에 복종하는 게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지원 장교가 이게 갑자기 또 엄청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불일치한 진술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 않나 좀 이런 판단도 들어갔던 것 같고 어쨌거나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재수사할 상황이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윤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재항고라는 절차는요 인용되는 경우를 거의 다 못 봅니다. 제 주변의 변호사분들한테도 여쭤봤더니 그렇고요. 뭐 항고해가지고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범죄의 실체가 있다면 재항고든 그냥 항고든 다시 재기수사 명령 내서 들여다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 퍼즐을 맞춰온 거 수사 2년 넘게 끌어왔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1, 2차 다 불기소가 맞다라고 결론 내렸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왜 이 부분을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느냐. 최근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법리를 보면 실제로 위조된 장고 증명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바로 사기 미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과연 공정하게 여야 동시에 들여다보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께서 별건 수사가 아니고 별건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질문은 2년 전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에 휴가 관련한 논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많이 문제가 됐었고 이게 왜 기소가 안 되냐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의문을 많이 가졌던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상에서 이 진술 불일치 여부에 관련해서 뭐라고 제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 감정상 이런 의혹에 대해서 뭔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그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검찰의 자세라고 볼 때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아니라 그냥 그 이름 지우고 그냥 모 장관 아들 이렇게 했을 때도 과연 민주당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다른 사건까지 엮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정당성을 폄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1일입니다. 이제 벌써 12월이 돼버렸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탄절 전후로 특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성탄절 전후 특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이 두 사람을 묶어서 사면한다, 특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일단 흘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특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30일 전했다고 합니다. 시기는 성탄절 전후가 거론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먼저 거론되는데 뇌물 혐의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금 일단 복역을 하고 있죠. 17년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고받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인데요. 만약에 복권까지 된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떤 지도부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제 사면 대상에 지금 거론된다고 해서 바로 사면돼서 정치권에 또 복귀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구축하고 그 위에 뭐 총선을 준비하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정치적 위상도 있고 여러 이제 역할들이 아마 있겠지만 그것이 전면에 나서서는 활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만나봅니다. 다음 신문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 6명 중에 한 명이죠.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검찰에 의해서 구형받았습니다. 벌금 50억 원에 추징금 25억 원. 김만배 씨는 징역 5억 원, 남욱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1심의 선고가 다음 달 25일. 이게 아마 어제 작성된 기사, 오늘 작성 기사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1월 25일인가요? 아마 그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15년형이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감형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재판 과정을 제가 뭐 아주 유심히 살펴보질 않아서 실질적으로 왜 대가성이잖아요, 이건. 그럼 그 대가와 관련돼서 법정의 어떤 공방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 좀 지켜보는데 곽 전 의원 측은 뭐 이 청탁과 관련돼서 허위다 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월급으로 받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보상으로 받은 비용이 자신한테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어떤 또 도의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또 이 지금 정치계의 어떤 이야기거든요. 곽상도 의원 정도라면 그러나 아무리 아들과 별개의 어떤 그런 경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김만배 씨가 포함된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그 이익 단체 이익 공동체와 연관이 될 수 있는 어느 어떤 그 단초도 있을 수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또 말을 바꿔서 그 당시에 인정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로서는 계속 뇌리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징역 15년 구형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막통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시토막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